개인적으로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홍상수 감독의 영화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가 마지막으로 관람하고 리뷰를 한 그의 작품이 탑인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그러니까 거의 3년 동안 홍상수를 다루지 않은 것이죠. 한때는 홍상수의 영화는 단 한 편도 놓치지 않고 리뷰할 거야 라는 야심이 있기도 했었는데요. 무튼 반갑더라고요. 홍상수의 세계는 변한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축축하고 질척거리던 세계에서 촉촉하고 산뜻하게 말이죠. 물론 이것은 상대적인 감흥일 것입니다. 누군가 여전히 그의 인간들은 질척거리고 있다고 말한다면 저는 충분히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감독들이 마찬가지겠지만 홍상수는 특히 더욱 인간의 실존에 대한 문제가 창작자로서의 야심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무력하고 연약하고 모순적인 인간들, 그들에 대한 반복적인 탐구, 저에게 그의 신작 그 자연이 내게 뭐라고 하니는 이러한 홍상수의 인간 탐구를 자연과의 연결고리를 통해서 고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이번 리뷰에서는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연이 내게 뭐라고 하니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제목이 그 자연이 내게 뭐라고 하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극중 자연의 시선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주가 배경인 이 작품은 반복적으로 자연이 등장합니다. 도입부터 도로변에 큰 강이 나오고요. 동화가 하룻밤을 보내게 된 준이의 집은 산에 일군 개인의 주택이기에 자연 속에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방문하는 세종대왕 릉, 신륵사도 동일한 궤를 갖겠죠. 그러니까 저에게 자연은 이 작품의 주인공 중 하나처럼 느껴지기까지 하는 것인데요. 이 지점에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이란 무엇인가? 아주 나이브한 관점에서는 제가 말한 모든 것들이 자연에 속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영화에 등장하는 강, 풀, 산, 노을, 달 등등 인간이 가공하지 않은 것 혹은 초월자가 창조한 것 등으로 설명 가능한 모든 것이 자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과연 이 작품 속 자연은 정말 순수하게 자연 그 자체로 있는가? 오프닝을 상기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은 강뿐만이 아닙니다. 강을 따라 깔린 도로가 강보다 더 근접거리에 보이고요. 그 도로에는 차량이 계속 달리고 있어 커플의 대화가 잘 들리지 않죠. 마치 강 옆에 대로가 있습니다 라고 영화가 코멘트하고 있는 듯이 말이죠. 무튼 엄밀히 말하면 오프닝의 배경은 인간에 의해 가공된 자연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준이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집은 준이의 아빠 오령이 자신의 모친을 모시기 위해 지은 건물인데요. 산을 깎고서 만들어낸 공간이니 역시 인간에 의해 수정된 자연 속에 있는 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관점으로 보면요. 신륵사도 동일한데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절에 가면 자연에 있어서 마음이 편안해진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절 역시도 각 잡고 따져보면 자연 속에 인간이 건물을 지은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그 자연이 내게 뭐라고 하니가 자연보호, 인간의 자연 훼손 등의 단순하고 반성적인 이야기를 하는 영화는 아닐 것입니다. 조금 더 고차원적인 진단이 있을 텐데요. 저는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먼저 인간을 보듬고 있는 자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간은 자연 안에 속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준이의 집 자체가 이미 적절한 예시가 될 텐데요. 거듭 언급드렸듯 그 건물은 자연에 쌓여있는 집입니다. 마치 자연의 일부처럼 말이죠. 인물들이 방문하는 여주 세종대왕 릉이라든지 신륵사도 집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클 뿐이지 결국 과거의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자연에 속한 장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자연과 인간의 대비. 영화 속 자연은 침묵합니다. 아무 말도 없이 거기에 그대로 존재하죠. 반면에 홍상수 영화 속 캐릭터들이 언제나 그렇듯 자연이 보듬고 있는 인물들은 쉬지 않고 말합니다. 이 작품이 다루는 인간에 대해 이렇게 봐도 재밌는데요. 동화가 집 주변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소개를 받을 때 상하의 위상이 흥미롭게 대비됩니다. 오령과 동화는 산을 오르는 방식으로 걸어다니며 대화를 하고요. 이와 동일 시점에 준이는 계단을 올라 언니 능이의 방에서 대화를 합니다. 전자의 대화에서는 산의 경사로 인해 오령이 동화보다 조금 높은 곳에 위치해 있기도 하고요. 후자의 대화에서는 능이가 침대 위에 앉아있기 때문에 준희, 능이 사이에 약간의 높이차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을 직관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였는데요. 어쩌면 장인 사위지간이 될 수도 있는 오령 동화 사이의 위계를 위상차로 묘사한 것처럼 느껴졌고요. 마찬가지로 자매 중 언니 능희가 동생 준희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말씀드린 위계, 높이차라는 것은 유교적인 부분을 집은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먼저 태어난 사람과 후에 태어난 사람 정도로 수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윗사람과 아랫사람, 그 구도의 반복, 그 반복이 무한에 수렴하면 거창하게 말해 역사라고 할 수도 있겠죠. 세종대왕 릉과 신륵사, 오령의 하우스의 대비도 어떻게 보면 과거와 현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과거와 현재 혹은 높은 곳과 낮은 곳 사이에는 힘이 작용하고 있는데요. 챕터 1의 마지막으로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이의 가족들이 동화에게 반복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버지인 하베오노사님에 대한 부분이 그것인데요. 그게 등장하진 않지만 인물들의 대사로 미루어 보건대 TV에 출연할 정도로 큰 사회적 성공을 한 분으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무슨 동화는 독립을 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시인을 하면서 아버지라는 존재로부터 완전히 유리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화 변호사님 아들로 불리곤 하죠. 높은 곳과의 관계가 본인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연이 내게 뭐라고 하니에는 화 변호사와 같이 화면에 나오진 않지만 마치 히치콕의 명작 레베카의 레베카처럼 공간을 지배하는 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오령의 모친. 오령 하우스는 그의 모친을 모시기 위해 건축이 되었는데요. 심지어 꼭대기에 있는 나무에 수목장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니 이 집은 오령의 모친 그 자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현재 살고 있는 세계의 준이의 할머니는 거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점에서 지금까지 제가 파편처럼 던져놓은 논지를 종합해보겠습니다. 저에게 이 작품은 자연에 집중해서 우리가 사는 세계를 관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대하고 불가해한 만물로 이루어진 이 세상, 그 속에 귀속된 아주 작은 존재 인간들, 그 인간들의 반복되는 삶과 죽음, 혈연으로 인한 작용과 반작용의 관계. 영화는 소박해 보일지 모르지만 다루는 이야기만큼은 크리스토퍼 놀란급이라고 해야 될까요? 챕터 2에서는 이야기를 조금 좁혀 보겠습니다. 그 자연이 내게 뭐라고 하니 속 인물들에 대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영화에서는 같은 문답이 2번 반복됩니다. 산에 여기저기를 함께하던 오령은 동화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준이의 어디가 그렇게 좋으냐고 말이죠. 동화는 너무 예쁘다며 두루뭉술하게 답하고요. 조금 오그라들지만 유쾌하게 문답이 종료됩니다. 이 질문은 후에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점심 식사 자리에서 능이는 동화에게 동생 준이의 어디가 좋으냐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때 동화의 답변은 오령과의 그것과는 다르죠. 그는 10가지 맞지 않은 것 중 7가지가 맞게 되었고 이제는 2-3개 정도만 맞지 않은 부분이 남았다는 답을 내놓습니다.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를 이 묘한 답변에 대해 준이는 그 2개가 뭔데? 라며 애인 사이에 의뢰 오가는 클리셰적인 질문을 하기도 하죠. 질문은 하나 더 있는데요. 오령은 동화에게 수염을 어떻게 기르게 된 것이냐고 물으며 고전적인 매력이 느껴진다는 취지의 칭찬을 합니다. 반면에 능이는 수염을 왜 기르게 된 것이냐는 질문을 하며 면도하는 게 낫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오령에게는 미소로 감사하다는 답을 했다면 능이에게 동화는 주저리주저리 이유를 설명합니다. 저에게는 2명의 동화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아니 어쩌면 모든 인간에게는 부자아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실렉사를 산책하던 동화는 준이에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 물론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술 정도는 알아야겠지만 진짜에 대해서 우리는 모른다. 그러니 감사하고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다라는 마치 삶을 통달한 사람과 같은 대사를 읊는데요. 직후 출처가 불분명한 작은 석탑을 보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지 이 탑을 옮겨놨는데 누가 만든 곳인지도 모르는 게 웃기지 않느냐고 말이죠. 방금 전까지 모름의 미학을 말하던 이가 모름을 조롱하는 듯한 아이러니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사실 동화는 이미 정체성 자체가 이중적입니다. 딱 먹고 살 만큼만 벌어서 살고 있고요. 세상을 느끼며 시를 쓰는 그는 마치 세속에 대해 초월적인 자아를 가진 것처럼 지내고 있지만 또 다른 동화는 거대한 부를 축적하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변호사 아버지라는 후광이 있기도 합니다. 제가 보기엔 어느 한쪽이 제대로 된 동화라기보다는 그 둘의 총합이 진짜 동화로 느껴지는 것이죠. 쉽게 말해 술자리에서 그래도 아버지가 있잖아 라는 말을 반복하는 능이에게 반발하는 동화의 면면이 진심 같기도 하면서 동시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믿는 구석이 없어도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의 심연이 괜히 의심스럽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죠. 이렇게 인간은 불완전한 것 같습니다. 이 지점에서 잠시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2번의 같은 질문에 대해 동화는 왜 오령에게는 샤이한 리액션을 취했으나 능희의 질문에는 조목조목 반박을 했을까? 물론 능희가 다소 띠껍게 말한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로 인해 좀 긁혔을지도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다른 측면으로도 추측해 보았는데요. 준이는 동화에게 언니에 대해 이런 말을 합니다. 마음에 병이 있다. 우울증이 있어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조금 힘들다. 이 이야기를 듣게 되면 동화뿐만이 아니라 관계까지도 어떤 편견에 사로잡히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백을 드리자면 최소한 저는 그랬습니다. 능희는 이러이러하겠구나. 조금 악랄하게 말하면 다소 부적응자 느낌이 나는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말이죠. 동화도 그런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물론 능희가 조금 도드라지긴 합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발언을 하는 것도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 술자리에서 동화와 능희 중 누가 더욱 강력한 트러블 메이커인가는 판단하기 애매하죠. 그러니까 인간은 누군가의 워딩 하나로 다른 어떤 일을 특정 지을 정도로 우매한 것입니다. 저에게는 능이가 등장하기 전에 그녀에 대해 규정짓는 준이의 발언이 어쩌면 창작자의 코멘트 혹은 장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능이는 이런 사람이야. 근데 실제로 보니까 어떻게 생각해? 라며 인간이 얼마나 편견이 심한지를 측정하는 일종의 실험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체를 통찰하지 못하는 인간에 대한 영화 속 예를 하나만 더 거론해 보겠습니다. 동화의 시에 대해 예쁘다고 말하며 칭찬 일색이던 오령, 선희 부부는 컨테이너 박스에서 그에 대한 뒷담화를 하는데요. 한창 말을 하다가 그 사이사이 기타 연주를 하기도 합니다. 우연히
비행기 컨테이너 밖을 지나던 동화는 기타 연주만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벌반의 진실만을 들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자신에 대한 욕은 듣지 못하고 밤의 낭만만을 즐겼을 테니까요. 제가 챕터 1에서 그 자연이 내게 뭐라고 하니가 자연 훼손에 대한 반성적 영화는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 속에 자연을 함부로 대하는 인간에 대한 표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자연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인물들, 보리밥집에서 맛있다며 제육볶음을 과식하는 동화, 닭장에 우령이 들어오자 눈치를 챈 듯 도망가는 닭들, 그리고 무엇보다 백숙이 되어 갈기갈기 해치된 닭에 대한 클로즈업, 저에게는 의미심장한 감흥을 주더라고요. 우령 부부가 키우는 반려견이 우리에 갇혀 짖는 숏이 있는데요. 개들이 짖는 방향에 있는 것은 카메라 혹은 관객입니다. 깜깜한 밤산을 돌아다니던 동화는 미끄러져 팔에 큰 상처를 입기도 하죠. 저에게는 그 자연이 우리에게 짖고 상처를 주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일찍 일어난 동화는 말도 없이 떠나려고 합니다. 준이가 왜 그냥 가냐며 따라 나오자 부모님께 잘 말씀드리라는 이야기를 하죠. 급히 본인을 찾는 사람이 생겨서 가게 되었다고 전해달라고 하는데요. 어제 일 때문에 다시 그들을 마주하기 민망한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친구의 부모님께 그럴듯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의 공존. 구형 프라이드를 타고 다니며 레트로 감성으로 나는 남들과 달라 라고 뿜뿜하던 동화는 차가 펑크나자 이제 차를 바꿔야겠다고 읊조립니다. 그동안 왜 이렇게 오래된 차를 타냐는 질문에 어깨 으쓱하던 그가 말이죠. 홍상수에게 인간이란 이렇게 나약하고 연약하고 무력하고 불완전하고 시시때때로 말을 바꾸는 모순적인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 자연이 내게 뭐라고 하니에 대한 제 별점은 별 4개 반이고요. 한 줄 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자연은 내게 짖기도 하고 상처를 입히기도 한다. 제가 100%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아마도 다음 영화는 지금 보여드릴 이 작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어떤 영화라 해도 언제나 영화는 제 리뷰보다 무조건 위대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تو این 20 سالی که من با باباتون هستم همیشه